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여권 내부에서 불거진 댓글팀 의혹이 장외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24개를 찾았다고 주장했고, 한 후보는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함정 취재이자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유세 도중 피격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당대회 일정을 강행하며 건재를 과시할 계획입니다. 경호 실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에 지난해 폐업 신고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해 1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장사를 접고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도 1년 만에 20% 이상 늘었습니다.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온라인 영상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인데 입법 공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여당 전당대회 이후로 상정하는 가운데 재의결 실패를 대비해 상설특검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치식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 시한이지만 대부분이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일괄 사직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초복인 오늘 중부 내륙에는 무더위가 이어졌고 남부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역전되면서 중부에 비가 내리고 남부에는 찜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건은 휴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증오 정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불러일으켰죠. 부상을 입은 트럼프 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열릴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부터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당대회장 주변은 경비가 삼엄해졌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당한 지 하루 만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밀워키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내리면서 주먹을 들어 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합니다. 트럼프는 나흘 일정으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등장할 예정입니다. 연단에 올라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겪은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됩니다. On the RNC, I think this is going to really heighten the nation's interest in the vice presidential pick, in the speeches later in the week, and then, of course, culminating with Trump's speech on Thursday. 전당대회가 열리는 프로농구 밀워키 벅스의 홈구장은 경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행사장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까지 총기 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총기 반입 금지를 비밀 경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we used our authority already at the municipal level to take that sort of security precaution that we were able to do. But in terms of banning weapons in the outer perimeter, that is not within our purview because of state law. 바이든 대통령도 세 번째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폭력이 아닌 단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ou know, the path forward through competing visions of the campaign should always be resolved peacefully, not through acts of violence. 비밀 경호국은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안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에 대한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There is no security that exists anywhere in this world that is foolproof. For all of the preventive measures you take, the bad guys come up with countermeasures, so to speak. 총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트럼프와 밀워키 전당대회장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테러 직전에 경찰관이 출동까지 했는데 왜 용의자를 막지 못했는지 경호 실패를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측이 쏟아지면서 SNS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했다거나 연출된 자작극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린 총격 직전. 건물 옥상에 기어 올라가 있는 용의자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모습입니다. 100여 미터 떨어진 옥상에서 정조준하는 동안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격 직전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이 검거를 위해 지붕에 올라가자 용의자가 총구를 겨눴고 잠시 피한 순간 총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When the eye contact was made, my understanding is the shooter turned towards the officer and the officer dropped his grip and fell to the ground at that point. He said that the shooter then started shooting shortly thereafter. BBC 등 외신들은 경호 실패에 대한 의문과 혼란 속에 SNS 등 온라인에 음모론이 밀려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총격 사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한 SNS 양이 평소보다 17배나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암살 시도를 규탄하고 미국의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지만 극단적인 음모론도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전에 보안 강화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SNS에서 확산하자 비밀 경호국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극우 진영에선 배후에 중국이나 극자단체가 있다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총격을 명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반 트럼프 좌파 진영에선 오히려 자작극이란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선 가짜 암살이나 연출된 총격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격 직후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들어 올리는 역사에 남을 사진 구도가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당시 현장을 취재한 기자 인터뷰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At the moment I heard the shots being fired, I knew that this was a moment in American history that had to be documented. I mean, it's our job as journalists to do this work. 이 같은 음모론이 증폭될 경우 극단주의자들을 자극해 넉 달 남은 미 대선까지 정치적 폭력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Let me be very clear, there's no evidence for either of these conspiracy theories, but they reflect the kind of claims that are spreading in this very polarized, emotional climat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assassination attempt. 극적으로 살아남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양측 모두 비난을 중단하고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미국 사회 분열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용의자인 20살 토머스 매튜 크룩스의 별다른 범행 동기를 찾지 못한 가운데 크룩스가 과거 학창 시절 사격팀에 들어가려다 실패했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총격범 크룩스와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옛 친구는 누구에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는 평범한 아이였다며 이번 일을 했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크룩스가 고교 1학년 때 학교 사격팀에 들어가려다 좌절됐고 이후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을 계기로 우리 경찰도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주요 인사 전담 경호대와 각 시, 도청 경호 전문화 부대 등을 대상으로 경호 안전활동 강화 교육과 현장 점검을 시행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2년 전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총기 피격과 지난해 기시다 일본 총리 폭탄 테러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총기 테러까지 발생했다면서 국내에서도 유사 사례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답게 덥고 습한 날씨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삼계탕집은 물론 광장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복날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입장한 삼계탕집. 호로록 뜨끈한 삼계탕 국물을 연신 마시고 두툼한 살코기를 입에 넣습니다. 달콤한 막걸리 한 잔까지 기울이니 어느새 더위가 싹 날아갑니다. 복날에는 이제 삼계탕인데
우리 직원들도 이거 삼계탕 드시고 먼기 회복하고 또 화이팅하는 또 이렇게 여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도심 속 광장. 아이들은 솟구치는 물줄기에 온몸을 적셔가며 첨벙첨벙 뛰어놉니다. 확실히 많이 시원하고요. 아무래도 뭐 뒤에 꼬맹이도 많이 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만 더 어렸다면 같이 좀 놀고 싶은데 그럴 나이는 좀 지난 것 같네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터널 분수를 거닐며 잠시나마 열기를 식히고 갑니다. 금방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후덥지근한데요. 이렇게 분수 한가운데 있으니 흘러내린 땀방울도 쏙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직장인들도 답답한 재킷을 벗어던졌습니다. 차가운 얼음 음료에 손선풍기 양산까지. 갖가지 방법으로 무더위를 피해봅니다. 햇빛도 강하고 땀도 너무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구내식당에도 그 비빔국수가 나왔는데 여름에 그런 시원한 냉국수나 비빔국수 먹으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날, 푹푹 찌는 날씨 속에 본격적인 여름나기가 시작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폭염과 장마, 내일부터는 중부와 남부 날씨가 뒤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해 중부에는 장맛비가, 또 남부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내륙에서는 폭염이 강한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엿새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졌고 충청과 호남 등 서쪽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유독 올해따라 더위 체감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년 대비 더 더워진 것 같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청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와 함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반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국지적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내일은 장맛비의 주 무대가 중부지방으로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중부까지 끌어올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수요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니 피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중부에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래와 글피 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긴 띠 모양의 구름대가 좁은 지역에 머물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를 쏟겠습니다. 남부지방에 계속됐던 비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선 최고기온 33도 안팎의 찜통더위와 함께 소나기가 오가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혁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쯔양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2차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구제혁 등 공갈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사를 빌미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구제혁 이준희 씨가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쯔양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쯔양 측에서 폭로를 막아달라고 먼저 접근해왔고 5,500만 원은 그 대가로 합의한 금액이라면서 관련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내용도 물론 있고요. 그에 대한 녹취 내용은 제가 쯔양님과 계약을 맺기까지 있었던 모든 음성통화 녹취,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이번 일의 배후에 거대 범죄 집단이 있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후 검찰청 민원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이미 제출했는데 검찰과 사전에 일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조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피해 유튜버 쯔양 측은 이 씨를 포함해 주작감별사와 범죄연구소 등 공갈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의 갈취에 대응할 여력도 없었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하게 협박을 이어가기에 원치 않는 계약까지 맺어야 했다는 겁니다. 또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허위사실로 쯔양과 관계자 등에 대한 억측을 조장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고소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이 씨가 연루된 사건 5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쯔양 사건을 넘겼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른바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 정보를 게시하거나 협박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광고 및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수익 등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몰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원인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사고 기록 장치 EDR에는 운전자 차 씨가 90%가 넘는 힘으로 엑셀을 밟은 것으로 기록되는 등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1일 가해 차량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가를 중요한 단서 중 하나인 사고 기록 장치 EDR에는 운전자 차 씨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던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0% 이상의 힘으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CCTV에서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으로 보인 데 대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가로등이나 주변 건물 불빛에 반사돼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으로 보였거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전자적 결함으로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 분석과 관련해 경찰은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결정적인 게 몇 가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과수 분석으로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며 심증을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보다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씨 추가 진술을 듣고 나면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간 2주가 만료돼 다른 병원으로 옮긴 차씨를 상대로 곧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내수부진에 지난해 폐업 신고가 1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을 하던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개인과 법인의 폐업 신고가 1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98만 6,4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14%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92만여 건에 이른 폐업 신고는 이후 80만여 건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급등했습니다. 소매업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와 음식, 부동산 임대와 건설업이 많았습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경비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택시 운전소 그쪽으로 가서 일들을 하더라고요. 기반이 있어야 그것도 가서 뭐 식당을 차린다든가 뭐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돼요. 이런 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1년 전보다 9천 명이 줄어 2년 만에 감소한 뒤 2분기 10만 1,000명 줄면서 감소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2분기에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11만 4천여 명이 줄어서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들은 고용 훈풍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월 평균 2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3% 급증했습니다. 전체 실업자 증가율보다 3배 높았습니다. 구직 활동을 안 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도 월 평균 26만 8천 명으로 6% 늘었습니다. 특히나 고령 서비스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은 요거 흔히 말하는 이런 자영업이 끝나면 또 다른 데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조개혁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실 근로가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나 다른 쪽으로 좀 뺄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까지 약간은 겹쳐져야 되는 게 아니냐.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극빈층으로 빠지지 않도록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오늘은 충청권에서 합동 연설회를 했습니다. 역시나 신경전이 치열했는데요. 현장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책임을 본인이 진다고 말을 했었으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출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 자체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부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의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최상병 특검을 혼자 지금 아무런 상의도 없이 대통령도 반대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하고 당원 여론조사하고는 좀 간극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깜짝 놀랄 만한 투표율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고 승리에 대한 열망이 큰지를 그 투표율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른 후보들의 화살은 모두 한동훈 후보를 향했는데 한 후보는 당 제재를 의식을 한 걸까요? 정면 대응은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지금 사실 한 후보의 어떤 대세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일종의 이제 강자의 여유 혹은 이제 지금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 같은데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른바 배신자론, 그다음에 네. 총선 패배 책임론, 그리고 이제 특검 부당론, 각종 이제 한 후보를 향한 공격들을 쏟아냈는데 그게 사실 거의 안 맥히고 있는 게 여론 지지에 좀 조금 반영되고 있다는 걸 예. 생각을 했는지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공격 수위를 조금 자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이제 일단 출구를 약간 모색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이슈로 부상했던 이런 모든 이슈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전대까지만 국민의힘이 정치한 건 아니잖아요. 전대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누가 대표로 되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확전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예. 이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판단한 거겠죠. 그리고 예. 실제 이번 금요일부터 이제 온라인 투표와 이제 당원 이제 ARS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네. 투표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은 이제 그 횟수가 3일, 4일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네거티브는 마지막 또 표심 자극에 또 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아마 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근데 예. 오늘 충청권 합동연설에서요.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말싸움의 수위는 조금 내려갔는데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이제 유튜버와 뭐 지지자들 간에 이제 몸싸움이 있었고 경호원들이 말리고 뭐 네. 이게 이제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뭐 의자를 막 들고 막 뭐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라 뭐 분당대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감정이 좀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감정이 진짜로 지지자들 사이에 많이 이렇게 네. 파여 있으면 이게 결국은 만약에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유력하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이게 봉합이 예.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 행보 과정에서 예. 예를 들면 특검법 처리라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보수가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나 이렇게 좀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이제 스스로들 판단하시겠지만은 글쎄요, 이번 전당대회가 막장 드라마라는 거에 거의 활용점정이 지금 몸싸움까지 지금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사실 보여집니다. 주말 사이에 그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증오 정치에 대한 교훈이 우리 정치권에도 이제 계속해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당사자들의 싸움이 지지자들의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려된다 얘기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정치인들이 특히 싸움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말은 우려된다라고 하시지만은 실제 행동하시는 거를 보면은 싸움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특히 이제 이게 거의 뭐 사생결단 같은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많이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뭐 오늘도 나온 얘기가 지금 뭐 드루킹 얘기 나오고 네. 뭐 이제 저기 원희룡 한동훈, 후보가 네, 한동훈 원희룡. 후보한테 이제 드루킹이다. 이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드루킹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나 같은 당에서 이거를 드루킹까지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막 온당한 거냐. 그러게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 1강 구도 결과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전당대회가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면서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의 연대설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했던 이제 두 사람의 말을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연대를 한다든지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럴 의사는 없지만 결국 원희룡 의원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좀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이로 보이기 때문에 원희룡 의원의 지지율이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열려있다. 딱 4글자 그게 전부예요. 자꾸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잘 무의미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대답을 안 하면 또 오해를 하시니까 불가피하게 딱 4글자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를 돕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이제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일화라는 말이 꺼내는 쪽에서 놓고 보면 그게 이위의 언어고 추격자의 단어입니다. 예. 사실 단일화를 얘기하는 게 승산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른 그 추격자와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 한번 우리가 그 다시 한번 판세를 한번 뒤집어 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꺼낸다는 자체가 열세를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뭐 이미 지표상 수치상으로 뭐 열세라는 건 뚜렷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죠.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이제 투표가 3일 남았는데 과연 그 전에 인위적 단일화라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 역풍이 불 수 있어서 자연스러운 결선 투표 단일화를 서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면은 누가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3일 남았는데 나는 드랍을 할 테니까 지지해 주겠다. 그렇다면 그런 명분 없는 또 혹시나 단일화가 이제까지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역작용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 결선 가면 정말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될 걸로 봐요. 왜냐하면 2위, 3위가 3위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과의 너무 극단적 갈등 관계 혹은 너무 차별화는 이게 국정을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나머지 세 주자들의 공통적 의견이고 한동훈 후보도 물론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찌되었건 한동훈 후보는 그 최혜병 특검을 가지고 일단 이미 차별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행보는 약간의 그런 어떤 차별적인 요소로 봐야 되니까 나머지 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접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위 후보가 얼만큼 득표해내느냐. 그래서 역전의 가능성을 보여줄 때 단일화는 자연스러운 저는 현상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김준일 평론가도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가기 전에 인위적인 단일화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단일화 하지 말라고 결선 투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못 갈 확률이 저는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지금 예를 들면 여론조사하고 이제 당심하고 다르다고 하지만은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가 50% 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두 분이 단일화를 하면은 한동훈 후보 측에서 표가 이탈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단일화를 했으니 우리가 이 사람을 밀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두 사람의 내가 나경원은 지지하지만 원희룡은 지지 안 하는 분 혹은 원희룡은 지지하지만 나경원은 지지 안 하는 분들이 무투표로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한동훈이나 윤상현으로 가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될 가능성을 그렇게 뭐 확실하게 할 수는 없다. 지금은 저는 더 위험한 지금 1차 투표 전에 단일화를 하는 거는 그 두 분도 그 생각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그건 더 위험한 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땔감이 떨어졌다 저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 했는데 도저히 지지율이 요동을 치지 않으니 단일화라는 카드라도 꺼내서 뭔가 판을 흔들어 보려는 거지 이걸로 지금 실질적으로 1차 투표 전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저는 수렴한다라고 보고요. 두 분은 그럼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2등하는 분이 경쟁력이 있겠죠.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러니까 한번 그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희룡 지지자들이 나경원 후보를 더 흔쾌히 지지할까 아니면 나경원 지지자들이 원희룡 후보를 더 흔쾌히 지지할까는 제가 마음속에는 있지만은 좀 입 밖에 꺼내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중요한 꺼내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선 투표에 가면은 여기에 한 연대로 다 뭉칠 것인가? 저는 제 느낌은 이 단일화라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차후에 이를테면 권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손을 잡은 거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그럴 확률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은 원희룡이 2등한다고 해서 나경원이 원희룡 손을 들어줄까? 저는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냥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가만히 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양쪽이 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제 그 지금 현실적으로 그 한동훈 후보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 이제 두 분이 추격하고 있는데 그 저기 결선 투표 갔을 때 누가 2위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지지 성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될 거냐 이런 우려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과연 그게 이제 이른바 시너지 상승 효과가 날 것이냐. 예. 저도 뭐 그런 의문은 동의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닷새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3일 투표에서 28일까지 이제 닷새간이 이제 다시 한번 결선하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면은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한동훈 이 대세로는 가거나 아니면 네. 두 분의 그 나머지 후보들의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이게 닷새라는 시간은 말이죠. 정부 여당입니다. 이게 국정이 3년 남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나 원 후보가 어떤 윤 후보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세 후보가 합종 연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은 하지 않아도 닷새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여권의 기류들이 좀 바뀌고 주류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쪽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또 접근하냐에 따라서 사실 상황이 바뀔 거로 봐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게 한동훈이냐 한동훈이 아니냐 그런 구도로 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매우 전선이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는 2, 3, 4위 그룹이 있는 네. 거지만 예. 이게 단일화 닷새 동안 가면은 국면이 저는 매우 다양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또 경우의 수가 많게 진행될 수가 있고 닷새라는 시간은 결코 예.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1차 투표 과반 득표를 자신하고 있는 듯한데 득표율 65%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YTN 여론조사 결과가 한 번 있었죠. 그 가상 대결로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뭐 조사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합해가지고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한동훈 대 나경원, 나경원 대 한동훈 했을 경우는 56대 20 정도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원희룡 대 한동훈 했을 경우에는 56은 그대로인데 원희룡 후보는 18, 나경원 후보가 아까 20이었다는 걸 이제 감안하면 조금 떨어진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정도만 보면 어쨌든 요 결과를 보고 나경원 후보는 내가 더 양자 대결에서 높게 나왔으니까 하는 주장을 SNS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역시 한동훈 후보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댓글팀 운영 의혹 공방에 민주당이 참전을 했습니다. 한 후보의 댓글팀 의심 계정이 확인됐다라는 주장인데 한 후보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작 의심 네이버 계정 24개를 확보하고 이들 계정에서 작성된 약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한동훈의 지지 댓글, 네거티브 대응, 정적에 대한 공격 등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의혹은 조직적 조작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활비가 들어갔는지, 사설 댓글팀이 있었는지, 업무방해 행위와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빠른 수사를 촉구합니다.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게 잘못인가요? 자발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누굴 말하든 간에 제가 혹시라도 돈을 주고 누구 고용한다든가 무슨 팀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같은 줄 아나 봐요. 네, 이게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의심 계정 24개를 발견했다. 계정이라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한 사람이 보통 한 계정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24개의 계정을 발견했고 그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502개의 댓글이 오탈자까지 똑같더라. 결론은 이런 거였죠, 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뭐 이것만 가지고 이거 네. 댓글팀이 운영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은 뭐 한동훈 후보,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내에서 굉장히 내가 지지를 하는데 댓글을 봤는데 우연히 굉장히 좋은 댓글이 내가 내 마음에 쏙 드는 댓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해가지고 뭐 붙여넣기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탈자가 똑같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거를 확정지을 수는 없죠. 예. 다만 예전에 이제 드루킹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이게 김어준 씨가 촉발을 했거든요. 김어준 씨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댓글에 옵션 열기라는 게 똑같이 다 들어가 있더라. 옵션 열기가 뭐였냐면요. 이렇게 그 댓글을 긁으면은 옵션을 열기 하는 그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복사를 하면은 그게
한글로 옵션 열기라고 이제 붙여넣기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댓글 조작의 증거다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이제 경찰에 수사를 촉구해가지고 해보니 이제 드루킹이었고 그게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날아간 건데 예. 수사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 뭐 사람이 하나의 뭐 복붙이 아니라 기계를 이용해서 그렇죠. 굉장히 이제 조직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매크로를 이제 돌린 건데, 매크로였죠. 예, 매크로를 맞습니다. 돌린 건데 이것도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람이 한 건지 결국은 저는 이거는 뭐 누군가 고발에 들어갈 것 같아요. 고발에 들어가면은 경찰이나 뭐 검찰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수사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 수사를 안 하면은 집권 여당 대표라고 봐주겠을 거다라고 되는 거고 예. 수사를 하면은 이거는 예전만큼 강도로 해야 되는 거죠. 드루킹 때 했을 때만큼의 강도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예. 집권 여당에 폭탄을 던졌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예.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 얘기랑 다른 게 뭐냐면 장해찬 전 최고는 여론 조성팀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댓글을 쓴 게 아니라 네. 어떤 홍보팀, 공보팀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거는 딱 댓글팀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평론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하면 그게 말하자면 여론 조성이라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무래도 스피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론 네. 조성의 역할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댓글팀이라는 이 네이밍이 매우 위험한 네이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낙인을 찍는 순간 무언가 음험한 공작이 있는 걸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네. 수십만 개의 이제 댓글을 그 조직적으로 이제 네. 달므로써 네. 이른바 포털 사이트의 공론장을 여론을 왜곡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지금 양 의원이 주장하는 의심 계정 24개가 여러 가지 글을 올렸다. 근데 500개 정도가 오타가짜 똑같았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때부터 약간 팬덤 현상이 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자발적으로 달았다. 예. 이 자발적으로 여러 사람이 많이 자주 다른 것을 예. 이거를 과연 댓글 팀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예. 이건 좀 별다른 문제라고 봐서 우리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이 문제가 나중에 저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만 정치할 거냐고 묻는 게 지금 이미 이렇게 불거진 사안 가지고 민주당의 공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 이게 고발되면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수사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 확전을 좀 자제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이 괜히 말하자면 댓글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는 순간 물론 이제 그 문자에도 이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확산이 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보기엔 들여다봐야 사실은 이게 큰 선거가 그때 김경수 지사 건은 말이죠. 예. 선거 대선 때 사용했던 이른바 큰 장이 섰을 때 했던 거고 네, 네, 네. 이건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때 자기의 뭐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의 활동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질과 양적에서 과연 비교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단 댓글하고 이제 이른바 댓글팀이 네. 조직적으로 한 댓글하고 지금은 구분이 안 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후보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 이 의혹을 특검법까지 포함해가지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 검경 수사를 굉장히 촉구를 했습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이 이제 3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이제 자녀, 딸의 이제 입시 비리 의혹도 있고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일 때 항소를 안 해가지고 이를테면은 윤석열 이제 예전에 검찰총장 네. 이제 뭐 이제 대통령을 이제 봐주겠다라는 의혹 그리고 이제 뭐 고발 사주 뭐 이런 거인데 여기에 이제 이것까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말을 존중은 하는데 김경수 당시 지사도 이게 처벌은 네이버 업무방해로 처벌을 됐어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예. 네이버 업무방해로 근데 업무방해 치고는 너무 세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재판부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면서 업무방해를 이제 세게 처벌을 한 거고. 예. 이게 지금 뭐 그 양문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한 J500이라는 뭐 무슨 계정은 2년간 18,000개 댓글을 달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에 300개씩 단 거예요, 댓글을. 어허. 이게 그러면은 사람이 300개씩 매일 달고 있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 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자발적일 수도 아하. 있지만은 사실은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면요. 법무부에서 만약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여기로 갔을 아하.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제가 뭐 이거는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 돈이 만약에 오갔다는 증거면은 그건 자발적인 것하고는 이제 좀 다른 문제니까. 엄청나게 파장이죠. 그리고 이제 공직자와 정치인은 어쨌든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만약에 정치에 뛰어들 생각으로 이렇게 네.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라는 그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엄청 크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특검 무조건 가자고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떨까요? 요 댓글팀, 요건 이제 계속해서 누군가 네. 계속 매일매일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렇죠. 한동훈 후보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전당대회 때? 전대까지 영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남은 시간이 몇 닷새밖에 안 되는 데다가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갈등 요인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만일에 대표가 됐을 때 이 대표를 공격할 수 있는 민주당의 이제 말하자면은 공격 포인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무언가 자신의 리더십을 많이 당대표가 됐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혹은 대야 관계를 끌어나갈 때 예. 이게 약간 족쇄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하. 그때는 약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표시면 제가 보기에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더 이상 뭐 내부적으로 어떤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득표 요인이 되거나 네. 한동훈 후보에 대한 간표 요인으로 국민의힘 내부 선거에선 작용될 것 같지 않은데 네. 다만 이게 이제 그 이후 국힘 전대 이후에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가 그러니까 있어야 지금 될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 하겠다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동조를 안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있죠. 만약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동조를 하겠다 그러면은 일이 좀 더 커질 그렇지. 그 가능성이 고리가 될 있고요.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덥석 거기에 대해서 하기에는 좀 중도층의 이반이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능한 합의의 선에서 해서 우리가 특검법을 한번 내보자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근데 그게 만일 또 결과적으로 이게 실체 없음으로 밝혀졌을 때는 예. 양당의 정치적 부담도 사실은 또 감안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이거는 함정 취재이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측 그 변호인 이야기인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거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죠. 예, 이제 변호인이기는 하지만 직접 네. 밝힌 게 처음이고 최근에 지금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묘한 게 최상병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두 개가 별개였잖아요. 사실 하나로 지금 거의 수렴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상병 여기에 VIP가 지금 김건희 여사냐 아니면 예, 뭐 예, 예. 대통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상 여기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 이종호 씨가 VIP를 다시 김건희 여사로 바꿨죠. 예. 인터뷰까지 지금 JTBC랑 했는데 네. 다만 이게 뻥튀기 한 거다. 이제 뭐 부풀렸다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VIP는 김건희 여사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 네.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오늘자 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제 임성근 사단장 통신 기록 지금 네.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종호 씨가 나오면은 이종호 씨도 봐야 되는 거고 이종호 씨 보면은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까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 대한 당위성이 점점 커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입장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러면 정치 공작이다라는 내용이 예, 예, 새로운 예.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예. 여기서 나온 것들 그리고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니까 지금 이렇게 정치 쟁점화됐다라는 이 주장도 처음이 아닌데 이거는 네. 사실은 중도층이나 뭐 다른 국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층을 이반하지 말아라, 떠나지 말라라는 사실 그쪽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적극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홍보를 나선 거는 이거에 대한 오히려 위기감이 지금 굉장히 용산에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반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명품 가방 수수 논란 그 자체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함정 취재이자 비열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이제 소환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네, 이것도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관심이잖아요. 관심이죠. 검찰 쪽에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변호인 개인 생각을 전제로 네. 한 얘기지만은 처벌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김 여사의 직접 입장은 아니지만 변호인단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의사가 조율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하. 그러면은 저는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는 저는 검찰에 달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변호인의 입장이잖아요. 변호인은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라리 직접 소환 조사를 함으로써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의혹을 풀어 드리는 게 오히려 그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로 파악하는 거지만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되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변호인의 입장이고 변호인이 이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견해를 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이건 검찰의 손에 달렸다. 왜냐하면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이 가방을 돌려주라는 얘기도 지금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달라 해서 저는 일단 행정관 소환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 검찰의 영역이라고 봐요. 더더군다나 9월까지 자기 퇴임 전에 이걸 하겠다고 지금 검찰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변호인단의 입장이지만 이 소환 조사를 할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할지 뭐 여러 가지 그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검찰이 결정한 문제지 뭐 그 변호인단이 이건 뭐 가타부타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변호인이 그 같은 인터뷰에서 검찰 쪽으로부터 뭐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접촉을 안 해왔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입장이던데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그 김 여사 측에서 이제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 그 최 목사로부터 그 명품 가방을 받은 그 당일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행정관한테 가방을 다시 돌려줘라. 그날 바로 가방을 돌려줘라 했는데 깜빡이 안 돌려줬다. 그 얘기를 그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처음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11월 27일에 지금 작년 11월 27일에 보도가 되고 지금 거의 8개월 지났잖아요. 갑자기 이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유모 행정관이 이게 예전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잘 수행하니까 용산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징계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 난리가 지금 벌어졌는데 아니면은 김건희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 그러니까 세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이게 자체가 거짓말이 가능성, 하나는 이 유 행정관이 너무나 무능한 거죠. 그래서 여사님의 지시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거나 또 하나는 여사님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여사님의 눈치를 보니 이 가방이 너무 탐이 나니 너무 유능해가지고 아유 돌려드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거나 뭐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가설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언론 플레이 아니면 언론을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 뭐 검찰 조사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중도층한테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거는 지지층한테 지금 주는 메시지고 검찰에 주는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지금 위기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저는 좀 역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논란도 있었고 이철규 의원이 지난 1월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게 대통령 기록물 반환은 국고횡령. 그때 이제 계속 왜 반환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기록물 반환하는 것은 이거는 국고횡령이다. 근데 지금 이 행정관의 이야기를 토대로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국고횡령이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철규 의원이 이 얘기는 이거는 사실 사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파악되지도 않고 그때 초기에 아마 이게 여권의 방어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통령 기록물의 반환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이게 올해 8월까지 이게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판단 안 했어요. 국회 나가서도 이게 지금 아직 판단 여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유모 행정관의 이야기도 이걸 받았다가 커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모르고 있다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갈 때 이게 묻어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는지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그게 과연 그러면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검찰이 다시 한번 이건 진술에 불과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로 입증하는 건 검찰의 몫이겠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냐 기록물이 아니냐는 일단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이게 대통령 기록물 반환은 국고횡령이라고 주장한 이철규 의원의 발언이 여권의 당시 분위기를 얘기한 거지 이 자체가 여기에 대한 성격을 규정한 건 아니고 규정할 만한 법적인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이 저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이제 국회로 돌아왔죠. 최상병 특검법이. 그래서 이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시점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룰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통과 가능성은 높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통신 기록이 어쨌든 1년밖에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있었던 게 7월 28일부터예요. 그러니까 7월 28일이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사실상 이제 대기 발령이 되면서 예. 그때부터 구명 활동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7월 28일부터 30일 그리고 8월 2일 날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한 날이면은 지금 그러니까 7월 28일 이전에 이거를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이전에는 사실상 예.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니 한동훈 법무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한 얘기가 있으니 그걸로 수정안을 내서라도 협상을 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 민주당의 의지인 거고 반대해서 또 한쪽에서는 또 이제 상설특검법까지 만지작거리면서 압박도 하면서 뭐 이런 예. 양동 작전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사실 수정안을 그 사이에 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분위기만 전환이 돼도 이게 재표결의 가능성이 있다. 재표결 통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압박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아니 네 한다며 왜 안 해? 라고 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여론을 더 강하게 몰아붙여가지고 다음에 또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좀 명분을 얻거나 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목적 카드로 좀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7월 19일 이전에 표결하는 거가 원칙이었지만은 일주기 이전에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일주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근데 방침입니다. 사실 7월 28일 그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결선 투표가 하게 되면 7월 28일 날 다시 한번 투표를 하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전당대회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점에 관해서. 저는 뭐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이제 7월 안에 시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7월 안에 시도에서는 국민의힘 단일되고 절대 안 깨집니다. 뭐 기껏해야 안철수 의원 한 분 정도가 더 해줄 뿐이지 제가 보기엔 그 이상 균열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상설특검을 이제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예. 우리가 국회 규칙을 개정해서 지금 이거 상설특검은 법무장관이 하거나 민주당이 과반이 되기 때문에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예. 법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고 할 게 없죠. 없어요. 근데 다만 그 특검 추천을 이제 7인이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4인을 야당이 전부 다 가져오자는 얘기잖아요. 3인은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법무차관, 변협회장이 갖고 4인은 국회가 다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국회법에 따라서 재개정이 과반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상설특검 안에서 특검을 선택할 때는 여당도 같이 해야죠. 협의를 해야 3인, 되는 4인인데. 해야 되는 건데. 근데 했는데 그것도 고치겠다. 그것도 고치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못 받는 이거 국민의힘이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으니까 지금 그 말한 대로 압박이죠. 이렇게 양동작전 하면서 지금 균열을 자꾸 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좀 더 중립적 특검을 추천하는 순간 이거는 지난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꼭 굳이 야당이 다 이 추천권을 가져서 가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동의 혹은 어떤 여야 협의 이런 것들이 자꾸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측면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특검법의 플랜 A라면 이제 상설특검 플랜 B로 네. 해서 지금 두 분 다 이제 압박용으로 제시를 한 것이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여성 A씨는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36주 차에 들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수술 후 근황을 담은 영상까지 추가로 올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출산이 임박한 만삭 임산부의 낙태 사례를 놓고 태아살인이라는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의 신원과 함께 영상의 진위 파악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면서도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게 사실이라면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사안을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36주 태아는 스스로 생존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임신 중지로 사실상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만큼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 이런 가운데 처벌만 강조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대법원은 34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낙태한 의사에게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시술 뒤 임신을 중단한 여성과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던 관련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낙태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이 34주 태아를 한 명의 인간으로 판단하면서 살인죄가 적용돼 처벌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논란이 된 36주 태아 역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만약 영상 속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태아가 아닌 인간을 죽이거나 죽여달라고 요구한 것인 만큼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살인죄가 적용이 되려면 태아가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아가 사람으로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인 거죠. 다만 임신 중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걸맞은 처벌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먼저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단은 어쨌든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런 거가 좀 전제된 부분이었어서 이게 정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살인과는 또 행위태양이 많이 달라가지고요.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해 대체 입법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임신 중단 허용 기준을 14주나 24주까지로 정하는 안과 전면 허용하자는 안 등이 제시됐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최종 확정하라고 통보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며 복귀율이 높지 않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전공의 복귀율이 집계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일, 각 병원은 전공의들의 개별 의사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전공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직 처리 예정입니다. 아직 복귀율이 얼마나 됐는지 집계되지 않았지만 수련병원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빅5 중 한 곳인 A병원 관계자는 소수의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다른 B병원 관계자 역시 정부의 유인책에도 안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거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무응답 전공의 사직 처리 방침이 우려된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사협회는 한 발 더 나가서 2학기 전공의 수련 모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가을턴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 것이 아니라 가을턴 모집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전공의 사직 처리 방침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제출하라고 각 병원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버티기에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 재취업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주영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가 정리되면서 교착 상태였던 의정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전공의들의 행보에 따라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고민거리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일단 수련병원들은 사직서의 수리 시점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요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 규모를 보며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상당수 사직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으로라도 돌아갈 경우 의정 갈등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 상태에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정부도 수련병원들도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공의의 공백을 메울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빠르게 시스템을 바꾸고 병원 역할에 맞는 구조조정을 서두르겠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 공급 이용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전문의 인력이 있는지, 예산은 충분한지, 구조조정 소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안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올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예비비조차 바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실적인 비상대책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어서 파업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산 차질을 목표로 내건 노조는 기흥과 평택 등 주요 반도체 사업장을 돌며 파업 홍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8인치 라인을 먼저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다음은 HBM 생산 라인 식단입니다. 하지만 집회 규모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난주 총파업 결의대회 때만 해도 노조 추산 4천에서 5천여 명이 참가했지만 지금은 1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노조가 반도체 생산을 볼모로 사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회사 측도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노조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노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파업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까 우려도 나옵니다. 안정적인 공급이 부품 산업의 핵심인 만큼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항공력이라도 멈추게 되면은 그 라인에 있던 제품들이 전부 다 이제 폐기하거나 아니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 참석차 인도 출장길에 올랐던 이재용 회장은 현지에서 임직원들과 만나 치열한 승부 근성과 절박함으로 역사를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위기의식 속 당부의 말로 풀이됩니다. 치열한 승부, 근검승부 강조하셨는데 혹시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파업 노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다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노사 모두 부담이 커지는 만큼 파업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국민 73%는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9.7%는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은 현행 9% 유지라고 답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 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의 52.1%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우려가 꾸준히 나왔었죠.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전체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가 지난해에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즉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낸 것보다 혜택은 적게 받은 건데요. 다만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만 계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거나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 3,200여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은 적게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은 7,403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적별로 보면 유일하게 적자를 보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해에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640억 원 적자였는데 1년 사이에 적자 폭이 약 3배나 늘었습니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보인 반면 중국인은 보험료를 낸 것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면서 계속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앞서 중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국내에 들어온 후 치료나 수술 등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는 한국의 건강보험 본전을 뽑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고 SNS에서는 서로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진료 목적으로 외국인이 입국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지난 4월 3일부터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건강보험 모임 승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외국인 대상 제도를 계속해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전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희생자들 숫자만큼 159년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 구청장이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처음 많은 헬로윈 행사에 인파 집중이 예상됨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참사 당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참사 이전까지 민관 합동 점검도 없었다며 재난 컨트롤 타워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박 구청장이 참혹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다면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1시간에 걸쳐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박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이유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재판 도중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잖아요! 자기는 책임이 없대! 혼자가니까 좀 이동해 주세요. 너무 약해! 이동 좀 해주세요. 그게 지금 159년! 아이 한 명당 1년씩 159년! 또 참사 발생에 대한 책임 규명도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 자체보다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용산구청과 피고인들이 어떠한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지는지 그 구체적인 법률적 책임이 좀 더 명확하게 판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이 넘겨진 최모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모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30일에 열립니다. 사고 위험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경찰 간부에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공직자 가운데 두 번째 실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 추가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모든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낸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추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법에서 받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방 실물 확보를 위한 조율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여사 측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가방 실물을 확보하기 위한 조율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명품백 제출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 힘든 유족과 생존자들은 참사 장소인 지하차도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1년 전 14명의 희생자가 난 청주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유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등 많은 이들이 지하차도 앞에 모였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시 낭송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 말 꼭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사에서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유족.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생존자들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직도 눈만 감으면 강물이 들어찬 그날 지하차도의 처참한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갑작스러운 참사로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고 보고 싶고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오송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747번 버스. 747번 버스를 형상화한 추모층 공연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립니다. 추모제에 모인 유족과 생존자 등은 참사가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최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알아야겠다고, 이렇게 만든 최고 책임자들 꼭 처벌받게 해야겠다고 또 다짐하고 왔습니다. 종교계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했습니다.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로 강물이 지하차도로 덮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유족과 생존자들의 시간은 그날에 멈춘 채 하루하루를 그리움과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슈퍼 살인 사건 용의자를 검거한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용의자를 잡은 데에는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슈퍼 살인 사건. 경남에서 용의자인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한 경찰은 경기 시흥경찰서로 A씨를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그동안의 도주 경로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또 통신 기록과 계좌 정보는 물론 예전의 수사 기록까지 다시 꺼내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았고 얼굴도 비교적 선명하게 확인됐지만 신원 파악은 실패했습니다. 2017년 시흥서 강력 미제 사건 전담팀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하며 미궁에 빠졌던 상황. 하지만 지난 2월 신뢰할 만한 제보가 들어오며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16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삼성전자 영상사업부에서 14년간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9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 장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고압선 근로자들의 골수성 백혈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연구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에 노출된 장 씨의 작업 환경과 과로를 폭넓게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끈 드라마 선제업고 투여를 통해 대세 배우로 떠오른 변우석이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항에서 경호원이 다른 이용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고 항공권 검사까지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소속사가 사과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한 변우석. SNS에 올라온 당시 인천공항 영상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변우석 옆으로 따라오던 경호원이 손전등을 들어 불빛을 번쩍입니다. 캡처한 사진을 보면 순간 배우 모습이 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뿐 아니라 공항 출입구를 통제하고 면세구역 내 라운지를 이용하는 다른 승객의 항공권까지 검사했다는 목격담도 뒤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경호업체는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공항 경비대와 협의한 일이고 항공권 검사 역시 경비대와 같이 했다고 설명했는데 인천공항 측은 연예인의 경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통제선을 설치하지만 출입구 통제나 항공권 검사는 협의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가 더욱 커지자 소속사는 사흘 만에 경호 수행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호업체 또한 거듭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국가인권위원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이 과잉 경호가 인권 침해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냈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인권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이 접수된 건 맞다면서 인권위 법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지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우석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 인권위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K컬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거의 배로 성장해 1,430억 달러, 우리 돈 20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 브랜드 컨설팅 회사 칸타르의 보고서는 이 틱톡 이용자들의 한국 드라마, 음악, 요리, 또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며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K컬처의 현재 시장 규모는 760억 달러, 우리 돈 105조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웨딩플레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식을 뜻하는 웨딩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건데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치솟은 결혼식 물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비싼 예식비뿐 아니라 과도한 위약금 청구, 또 각종 끼워 팔기 등으로 불만 민원까지 급증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 확진 숫자에 따라 매달 바뀌는 방역 지침 탓에 이른바 웨딩카 차량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려 울며 겨자 먹기로 하객 수를 줄이거나 심지어 결혼식까지 미뤘는데 정부와 웨딩업체 모두 비용은 나몰라라 했다는 겁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라든지 사진, DVD, 한복, 기타 등등 다 위약금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제한에서 벗어났지만 결혼식 관련 불만 민원은 오히려 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접수된 결혼식 관련 민원 1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1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으로 봐도 민원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 민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한 민원인의 경우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은 이유를 물었더니 코로나 이후 모든 업체가 가격이 올라 그런 거라는 답을 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가를 두세 배로 올려놓고 할인 가격에 판매한 뒤 정작 계약을 해지할 때는 다시 정가 기준으로 위약금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예비신부는 계약 당시 사진으로 본 웨딩홀 모습이 실제와 달라 해약하려 했지만 이미 낸 계약금에 위약금까지 요구해 결국 마음에 들지 않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위약금이나 계약금이 290만 원이면 어떤 사람 한 달 월급보다 많을 수도 있고 그게 사실 뭐 큰 돈이니까 저희는 그거를 날리면서 다른 곳에서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도 있고. 이 밖에도 사진 촬영과 같은 부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끼어 팔기를 하거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가금을 부과하는 등 다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본식 사진 촬영 같은 부대 서비스를 이용 강요하는 관행이 있었고요. 소인 식재는 소인만 따로 이제 몇 명 왔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따로 추가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권익위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이 표준 약관 마련이나 가격 표시제 도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오늘 충청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도 상호 견제구를 날리면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의 우세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른 후보들 사이에선 단일화나 연대론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전당대회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대세론 고치기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치엔 말을 아끼면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만큼 여세를 몰아 결선 없이 단판 승부를 보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투표율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고 우리가 승리에 대한 열망이 큰지를 그 투표율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판 또는 결선 역전을 노리는 다른 후보들은 한 후보를 상대로 거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이후 총선 백서를 발간하기로 뜻을 모은 것을 두고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 출마 자체가 총선 패배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 책임을 본인이 진다고 말을 했었으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출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 자체가 총선 패배의 책임을 부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거론하며 당정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의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최상병 특검을 혼자 지금 아무런 상의도 없이 대통령도 반대하는데. 한 후보에 맞서 다른 후보들 사이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양측은 단일화 가능성에 여지를 남기면서도 서로 양보하라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결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후보 간 연대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하고 또 당원 여론조사하고는 좀 간극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며 지지자들 사이 갈등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연설 도중 실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연설회 시작 전 경선 과정에서 비전이 실종되고 비방만 가득하다며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힘의 승리를 위해 당헌 당규를 준수해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 수도권 합동연설회와 4차례 방송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곧바로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여부보다는 얼마나 되는 표차로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승리도 또 적절한 승리도 모두 이 후보에게는 정치적인 부담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자신의 종부세, 금투세 완화론에 당 안팎의 비난이 나오자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김두관 후보가 당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원론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가는 게 정치인 것이고 또 거기에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뿐 아니라 당을 향해서도 정견 발표도 전에 투표가 이뤄지게 선거 규칙이 돼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출마의 변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내세운 만큼 이재명 1급 체제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 개혁 진영을 포함해서 중도층까지 크게 아우르는
큰 정치를 해야만이 지방선거와 대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한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도 김 후보가 예상 밖 집중 공세를 이어가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비명 또는 친문계 결집도의 시험대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171이면 반반 정도로 친명 비명이 나누어져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비명이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좋다는 분들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후보로서는 90% 득표율의 압도적 승리를 해도 일극 체제란 꼬리표가 더 강해지는 만큼 찜찜한 뒷맛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2년 전 전당대회 때처럼 70%대 혹은 그 미만으로 득표할 경우엔 당 분열의 원심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처럼 딜레마에 빠진 전당대회 득표율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벌써부터 득표율과 이재명 리더십의 건재함은 무관하다며 방어 전선을 펼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점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별도 입법이 필요 없는 상설 특검까지 추진하려는 움직임인데 국민의힘은 나치식 일당 독재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 9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는 19일 최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재표결 시점이 주목됐는데 여당 새 지도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일정한 어떤 가닥이 그때쯤이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전당대회 이후로 민주당은 다만 여당 이탈표가 필수라 통과가 쉽지 않은 재의결에만 기대기보단 별도 입법이 필요 없는 상설 특검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 규칙을 고쳐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을 줘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만약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하는 직속 수사기관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 독재와 같은 것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그러면서 위헌적 행태로 어떻게든 특검을 성사시키려고 하기보다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상설 특검과 개별 특검을 변개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위성 정당 출연이라는 기형적 선거 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이 주도했던 공수처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상병 묘소를 참배하고 고인의 넋을 기리기도 했는데 오는 19일 순직 1주기까지 장외 집회에 주력하는 야권과 함께 대국민 여론전도 치열하게 펼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얼차려를 받던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검토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보다 양형 기준이 더 무거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사건 발단은 지난 5월 22일 밤입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부중대장 남모중이는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6명에 대한 군기 훈련을 결정했고 이튿날 중대장 강모 대위에게 보고해 승인받았습니다. 군기 훈련을 하려면 소명 기회를 주고 확인서도 받아야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입소한 지 열흘, 아직 보급품도 다 받지 못한 훈련병들의 빈 군장은 책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 시작된 얼차려,
무게가 32kg이나 되는 군장을 메고 땡볕에 연병장 2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추가 얼차례를 지시했고 오후 5시 11분 얼차례를 받던 6명 가운데 강모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부대 규정에 따라 의무대를 거쳐 속초 병원으로 옮겼고 의료장비 부족으로 다시 강릉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경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재 추가 압수영장을 발부하다 중대장과 부중대장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번 주 중 분석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찰은 특히 경찰이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적용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양형 기준이 금고 5년 이하인 데 비해 학대치사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로 더 무겁습니다. 1심 재판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규정에 어긋난 얼차례라는 점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열악한 강원 지역 의료 현실과 부실한 군부대 응급 이송 체계가 더해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그 처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주 6급 이상 하반기 정기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자 11명 중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건 기획실 소속 일반 행정직 6급 A씨. 이 사무관 승진자는 승진과 동시에 4급 국실장에 해당하는 시민소통실장 자리에 직무 대리로 발령받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승진자가 약 한 달여 전인 지난 5월 31일 새벽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인물이란 겁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승진자는 남원 시내에서 회식 후 차로 약 20km를 달리다가 광주 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38.8km 지점 갓길에 차를 댄 채 자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출동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세 차례 불응해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당시 타이어도 펑크돼 있어 경찰은 음주운전 중에 사고까지 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세요? 당시 음주하신 거 맞죠? 왜 음주 측정 거부하셨어요? 사고도 내셨나요? 술 드시고? 당시에 술 드신 게 맞아요? 음주 측정 불응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최대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법적으로도 음주 측정 거부는 명백한 처벌 대상인데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공직의 중대 결격 사유로 보는 현행 법령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승진 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음주 측정 거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승진 이유를 묻자 즉답을 피했습니다. 측정 거부한 거까지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것도 알고 계셨죠? 내용은 듣고 있어요. 근데 승진 인사에 좀 포함하신 이유를 좀 짧게라도 여쭤볼 수 있을지. 우리 인사팀하고 얘기하는 게 낫죠. 일정이 있으시죠? 시장님, 시장님 인사권자시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남원시 인사팀은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 없는 인사라고 해명했습니다. 남원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징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되레 승진했다며 허탈하다는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과거에도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의회와 갈등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럼 의원님이 시장하세요. 시장님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는 이번 국과장급 승진 인사로 조직의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모범이 되는 자를 인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위 공무원에게 허락된 탄탄대로가 과연 직원들이나 시민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건지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4.7%에 그쳤습니다. 시진핑 3기 경제청사진을 제시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 3중 전회에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외곽의 아파트 분양사무소.
집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빕니다. 1가구 2주택 제한 폐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정책 변화에 따라 최근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这次降首付、降利率，然后既减少了我们的首付压力，又减少了我们的月供的压力。我准备把自己现在的房子卖掉，换一套大一点的。 그런데도 지난달 중국의 새집 가격은 1년 전보다 4.5% 하락해 2015년 6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GDP의 25%를 차지한다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계 자산 가치 하락에 따라 소비와 생산은 물론 지방 부채까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의 올해 2분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적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5.1%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도 한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能够进一步的激发各类经营主体活力，从而为经济高质量发展提供源源不断的内生动能。 경기 침체와 부동산 위기, 인사 난맥상 등과 맞물려 해를 넘겨 열린 3중 전회에도 부담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의 줄임말로 시진핑 3기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고속 성장 시대가 저물어가는 만큼 단기 부양책보단 장기적인 경제 체질 변화에 방점이 찍힐 거란 관측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총격 피습 사건이 일본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베 전 총리 피살과 기시다 총리 테러 등을 겪은 적이 있어서 요인 경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년 전 아베 전 총리 총격 피살에 이은 지난해 기시다 총리를 향한 폭탄 투척. 일본 요인 경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일본 경찰은 정치 연설은 실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지품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또 각 정당의 경호 대상과 청중 간의 적절한 거리를 확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 직후 일본 경찰청은 정치인의 길거리 연설 장소와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나서는 주요 정치인 등 요인 경호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지난 7일 치러진 도쿄 도지사 선거와 같이 대부분 후보들이 유권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거리 유세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트여있는 외부일수록 변수가 다양하고 경호 인력도 그만큼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외곽 같은 경우에는 저기들이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적용하는 것들은 살해한 다음에 대피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경찰도 이에 대비한 경호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기시다 총리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국제 행사도 앞두고 있어 일본에서는 요인 경호가 큰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며칠 전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7,5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주인을 추적해보니 80대 노인이 화단에 놓고 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80대 노인이 은행 창고에서 현금을 찾습니다. CCTV에 찍힌 모습에는 돈다발을 그대로 어딘가에 집어넣습니다. 노인은 사흘 뒤 6km 정도 떨어진 울산 남구 아파트 CCTV에 다시 포착됐습니다. 노인이 연고가 없는 아파트를 다녀가고 보름 정도 지나 화단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5만 원권 돈다발 7,5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검은 봉지에 담긴 5천만 원과 2,500만 원 돈다발은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내가 쓰레봉투에 엿붙지. 그 돈 준 자리라 호기심을 뜯어봤더만 그래 돈이 들었더라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죄의 연관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단서는 돈다발을 묶은 띠지에 적힌 은행 이름과 3월에 입고됐다는 날짜. 경찰은 비슷한 시기에 돈을 찾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고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노인을 주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인은 돈을 잃어버린 사실도 몰랐습니다. 병원에 가족도 없고 실제로 이렇게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라서
정확하게 판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의사소통에는 특별히 지장은 없는데 지금 이 사례로 봤을 때는 조금 정상적이지 않다. 경찰은 노인이 몇 년 전 재개발 보상으로 많은 돈을 가졌고 범죄 연루 정황이 없는 만큼 전액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또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만큼 지자체에 통보해 도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해 놓은 18세기 말 영국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국 지도는 1794년에 제작됐고 당시 중국 지도와 달리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재단은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주요 고을과 산지, 하천은 물론 제주도 등 주요 섬도 표시돼 있어 학술적인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도 지도에 담겨 있는데 당시 서양학자들이 한문을 이해하지 못해 울릉도와 독도를 표기한 한자를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한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나비미술관을 SK 서린빌딩에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 측도 기한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인도 소송은 1심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등으로 1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신임 감독이 코치 선임을 위한 유럽 출장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축구계 안팎의 거센 비난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홍 감독은 인생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사회 승인으로 공식 선임된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외국인 코치를 면접하기 위한 유럽 출장길입니다. 제대로 된 취임 기자회견도 없이 공항에서 밝힌 취임 일성은 이랬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과 기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대표팀을 강하고 좋은 팀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02년 4강 신화를 함께 일군 박지성까지 나서 결단을 촉구했지만 번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또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게 나쁘지 않다면서 팀을 운영하는 데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후배들의 반응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 반응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그들의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예. 대표팀 운영 방향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 팀의 경기력적인 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금방금방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그런 한국 대표팀만의 규율, 룰이 아니라 우리만의 문화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유럽 출장에서 만날 코치 후보군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일정을 소화하면서 유럽파 선수들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축구계 안팎의 거센 비난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축구협회도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면서 홍명보호가 쉽지 않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프로야구 후반기 시작과 함께 찾아온 장마와 폭염에 선수들이 연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를 지치게 하는 무더위에 유독 힘을 내는 베테랑 타자들이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강민호가 힘껏 당겨친 공이 쭉쭉 뻗어 외야 펜스에 꽂힙니다. 부자욕을 거르고 자신을 선택한 두산 배터리를 얼어붙게 한 역전 석점포입니다. 강민호는 7월에 치른 8경기에서 28타수 14안타, 4홈런에 12타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타율은 5할, 이 기간 30타석 이상 소화한 타자 중 타율과 홈런 1위입니다. 38살, 그것도 더위에 가장 취약하다는 포수 포지션이 무색해지는 불방망이 행진입니다. 전반기에 못 쳤던 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직 좀
지금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잊고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는 건 강민호뿐만이 아닙니다. 키움 최주환은 최근 11경기에서 안타 16개를 몰아치며 11타점을 수확했고 기아 최영우도 지난 9일 김도영을 거르고 자신을 상대한 LG에 말루포로 응수하며 공포감을 심어줬습니다. 또 LG 우지환도 부상에서 복귀한 뒤 최근 3경기에서 안타 6개, 4타점을 올리며 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팀에 많이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좀 오랜 기간 빠져서 너무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남은 경기 저희가 잘 치러가지고 저희 목표는 똑같이 1등을 하겠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름 순위 싸움에 베테랑 타자들의 뜨거운 불방망이가 프로야구 팬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을 50일 앞두고 우리나라 선수단은 지난 도쿄 대회 부진을 딛고 금메달 5개를 따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새내기 선수들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이들을 이대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휠체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셔틀콕을 받아냅니다. 얼굴엔 여유가 넘쳐납니다.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종목에 출전하는 21살 청년 유수영. 유수영은 지난달 스코틀랜드 장애인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기대를 키웠습니다. 처음 출전하는 이번 패럴림픽 목표는 단식 세계 랭킹 1위인 일본의 가지와라를 꺾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올림픽 단식에서 현재 1등 달리고 있는 카지와라를 4강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결승에서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결승전에서 만나서 배드민턴으로 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좀. 동계 종목인 컬링과 비슷한 보치아의 새내기는 강선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준비할 때 보치아를 처음 접한 강선이는 패럴림픽 10연패 달성에 밑거름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페어에서는 또 저희가 또 10회 연속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페어에 집중해서 경기할 생각입니다. 패럴림픽에 처음 출전하는 선수는 카누 최용범과 트라이애슬론 김황태 그리고 사격 김정남 등입니다. 이들에게 기대가 큰 이유는 도쿄 대회 아쉬운 성적 때문입니다. 당시 금메달 2개를 땄는데 세대 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패럴림픽은 저는 좀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수들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줬고요. 그래서 도쿄 때보다 더 나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새내기들을 앞세운 우리 패럴림픽 선수단의 함성이 50일 뒤 파리에서 울려 퍼집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오늘이 초복이잖아요. 맞아요. 삼복더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가 무척 덥기 때문에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좋을 텐데요. 네, 그런데 나한테 더 잘 맞는 보양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우선 여름이 되면 피곤해지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삼계탕을 드시면 더 도움이 되고요. 배탈이 자주 나는 분들은 추어탕을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몸이 허약해지고 입맛이 없어진 분들은 장어를, 그리고 또 평소 열과 땀이 많은 분들은 시원한 콩국수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초복더위가 지나고 내일은 다시 장맛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해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이번에 중부지방에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중북부 지방에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얇고 긴 띠형태 비구름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내일 밤사이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추석 시간대 강하게 비가 내리는 만큼 호우 피해 없도록 주변 배수로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캠퍼스의 김수연, 박현실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